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30번째는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활동한 외국인 중에서 가장 고마운 분은 누구일까요? 구한말 개화를 위해 헌신한 언론인 베델,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 헐버트 스코필드 등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쁜 놈은 누구일까요? 역시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 총독들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원세계입니다. 원세계는 1882년 이모군란이 발생했을 때 23살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와 대원군을 납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는 무력으로 이모군란을 제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후 조선의 군권을 장악하고 권모술수 저신으로 10년 가까이 임금의 상왕처럼 행사하면서 조선의 개화를 틀어막아 결국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세계는 청일전쟁 직전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음모와 배신의 아이콘 권모술수 대가로 활약하면서 순원 즉 선문의 신의 행명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가 되었다가 나라를 시궁창에 빠뜨리는 후에 죽은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세계는 조선은 물론 청나라까지 두 나라가 망하는데 주역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입니다.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광화문 광장의 한 복판에 원세계 증오비라도 세웠어야 할 정도로 나쁜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입니다. 저도 원세계를 대충 알고 있다가 최근 갑신정변을 재평가하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원세계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검토했는데 중국 사학회 전 회장 이양자 교수님의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이 최근에 출간한 감국 대신 위안스카이라는 책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원세계를 감국 대신, 즉 조선을 감시하기 위해 청나라가 보낸 대신이라고 했는데 위안스카이의 실제 직책은 주차 조선 총리 교섭통상 사이였지만은 그 행동이 감국 대신과 같았다고 해서 붙인 직책입니다. 실제로 원세계는 임금 위에 군림하는 상황 또는 일제의 총독과 유사한 행태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원세계는 1859년 중국 허난성 즉 하남성에서 출생했는데 어릴 적에 숙부 원보중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원세계의 집안은 권문세가였지만은 원세계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과거 시험에도 낙방했습니다. 그 양부 원보중은 이홍장 회하에서 장군으로 했던 오장칭 즉 오장경에게 원세계를 부탁했습니다. 청나라는 1882년 조선에 이모군란이 발생하자 민씨 일파의 요청에 따라서 오장경에게 6계영 3,000명의 군사를 주어 조선에 파병했습니다. 여기서 1계영은 대략 500명 단위의 대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오장경은 서해를 건너 남양만에 상륙한 후 수원을 거쳐 한양으로 진격해 남대문 밖 남산 밑에 주둔했습니다. 그때 23살의 원세계가 오장경의 막녀로 동행했는데 그는 대원군의 신병철을 망설이고 있던 오장경에게 청으로 납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찰하고 동대문 일대에서 이모군란의 반군을 무자비하게 소탕하고 제압하면서 오장경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모군란으로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토벌되고 당시 양성 중이던 신식 군대는 해체되었기 때문에 궁궐을 지킬 군대도 없었습니다. 고종은 근위군 창설을 오장경에게 부탁했고 오장경은 원세에게 일림했습니다. 지금의 동대문 역사공원, 동대문 프라자, 중앙의료원, 훈련원 공원, 평화시장 일대에 당시 조선군의 훈련장이었던 훈련원과 훈련도감 그리고 주둔지였던 하도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으로 청나라 군대가 지금의 용산 기지에 주둔했다고 하는데 용산 주둔지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의 용산고등학교 앞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남단, 즉 남방 토룡단이 있었는데 이모군란 초기에 청나라 군대의 일부가 잠시 주둔했다가 동대문 하도감으로 옮겼고 그 후에는 파견대가 일시 주둔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는 주력이 청계천 남쪽의 동대문 일대 하도감에 있었고
오조유가 지휘하는 일개영 500명 정도가 창경군 선인문 동남쪽, 청계천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청나라 군대가 즉각 출동해서 갑신정변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서 출동했다면 그들이 이동하는 사이에 정변 세력이 고종을 인질로 삼아 강화도 등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다른 방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세기가 조선의 실권을 틀어주게 된 계기는 그의 상관인 오장경의 지원도 있었지만 그가 조선군을 창설해 양병을 담당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종의 요청에 따라 원세기는 장정 1000명을 선발해 동대문 일대에서 각각 500명씩 좌영과 우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 별기군을 편성해 전영과 후영을 증설하고 한규직, 이조연, 민영익, 윤태준을 영사로 임명했습니다. 원세계는 1883년까지 조선군을 4개영 2000명으로 확대하고 휘하의 장수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면서 조선의 군권을 장악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고종 왕실의 7위대까지도 원세계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종도 원세계의 포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고종도 가끔 궁을 나와 오장경이 머무르는 하동화를 방문해 국사를 의논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선은 점차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갑신정변이 발생한 1884년 초까지 조선 주둔군 사령관은 오장경이었지만 오만 방자했던 25살의 원세계는 사령관을 넘어 월권 행위를 자행하면서 조선 왕실을 겁박했습니다. 그 시기 청나라는 국내의 반란과 서양 세력의 척결 등으로 내후 위안을 겪고 있었는데 1884년 초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청불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한 청나라는 오장경에게 조선 주둔군 6개영 3000명 중에서 3개영, 즉 3계대대 1500명을 인솔해 철수하라고 합니다. 사령관 오장경은 그해 5월 23일 금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조선에 전류한 3계영 1500명은 김영제독 오조유를 사령관을 하고 진수당과 원세계로 지휘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오조유와 진수당은 유유부단하고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차 원세계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원세계는 1884년 11월 사령관 오조유를 무시하고 이홍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선의 개화파가 일본에 현혹되어 청을 배반하려 하니 사전에 제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홍장은 훈령을 내려서 청불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경거왕동을 금하고 영내에만 머무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상황 파악이 빠랐던 원세계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조선의 개화파와 일본의 무력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전 병력에게 신발도 벗지 말고 무기를 휴대한 채 대기하는 비상을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원세계의 예측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 4일 개화파가 주도하는 갑신정변이 발생했습니다. 원세계는 본국의 훈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오조유와 진수당을 설득해 즉각 출동을 결정하고 12월 6일 오후 자신이 300명을 인솔하고 창덕궁 정문으로, 오조유 300명은 창경궁 선인문을 이용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세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조선군 1000여 명도 원세계의 공격군에 가담했습니다. 원세계는 개화파를 지휘하고 있던 일본군 다케조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군이 저항할 경우 청일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궁성의 외곽을 경비하던 일본군 200명과 궁성 내의 소수 친위대로는 청군과 조선연합군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철수를 결정하자 개화파의 정변은 3일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민비일파는 청나라 군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세계는 조선의 국정 전체를 감시 통제하는 감국대신이 되었습니다. 원세계의 간섭으로 조선은 1894년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갑오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자발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세계가 국정을 농단했던 1882년부터 1894년까지 12년 동안의 기간이 조선이 자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조선은 근대화의 골든타임과 같은 귀중한 시간을 날리게 되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청나라와 원세계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이면서 음모와 배신의 아이콘,
원세계와 같은 자에게 10년간이나 휘둘렸던 안타까움에 저는 136년 전 갑신정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신정변의 주체들이 젊은 혈기가 앞서 주도면밀한 원세계에 대한 사전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군권을 장악한 인사들이 원세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1,500명과 조선군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면밀하게 강구한 후 정변을 실행했어야 한다는 교훈과 당시에도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만 제압한다면 청나라 본국에서는 더 이상 증원군을 보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옥균 등 정변의 주체들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선의 관료나 지식인, 백성들까지 중국군을 공격하거나 저항할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천여년간의 중국 지배 기간, 그 후 민족국가 수립 시기에도 중국의 지배에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1788년 10월에는 20만 명의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 내분을 이용해 베트남 왕실의 요청에 따라 하노이를 점령하자 혁명 세력인 응앤반 후예가 민중의 도움을 얻어서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에 축출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고려의 경우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9차례에 걸친 몽골의 공격에 저항을 했지만은 조선의 경우는 명나라는 물론 청나라에게도 그들이 중원을 장악한 후에는 군사적으로 저항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청나라 군대에 대한 저항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모군란 시기에도 남양만에 상륙한 청나라 군대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한양 도성까지 무혈 입성할 수 있었고 대원군조차도 그들에게 저항할 의지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갑신정변 주체들도 청나라 군대를 선제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성공을 거두려면 일본군을 끌어들일 일이 아니라 자체의 병력을 양성해 소수 게릴라전으로 청나라 군대의 보급을 차단해 고립시키고 선발을 묶어둬야 할 것이며 정변과 동시에 원세계, 오조유 등 청군 진영의 강경파를 테러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갑신정변 주체들도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기에 노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3년 3월 광주에서로 부임한 박영효가 500명의 군사를 양성했던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박영효의 군대는 개화파의 동향을 의심하고 있던 민비 일파에게 지휘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갑신정변을 현대적 시각으로 역사에 의한 가정, 즉 완이프의 관점에서 교훈을 찬다면 저는 정변 주체들이 청나라 군대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면밀하게 강구하고 정변과 함께 원세계 등 청나라 군대의 지휘부 세력을 우선적으로 제거했다면 정변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황제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민중혁명인 신의 혁명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원세계가 조선에서 제거되었다면 중국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과 조선의 국권 비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